사위야, 넌 장모를 잘못 건드렸다. 그날 밤 제 뺨을 후려친 사위의 커다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이 늙은이가 낄 때 안 낄 때 못 가리고 눈치가 없으면 돈이나 내놓을 것이지. 술에 취해 번뜩이는 그 살기 어린 눈빛, 그토록 다정했던 두 얼굴의 사나이,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면서 키워낸 제 여린 딸을 그 끔찍한 지옥에 혼자 남겨둘 순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저 짐승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겠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창문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도 고요하고 차가웠지요. 제 품 안에서 어여쁘게 자라난 제 딸아이는 그 차가운 분만실 안에서 홀로 끔찍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넘게 이어진 진통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하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어미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어미의 마음.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겪는 그 애끓는 심정을 저 역시 뼈저리게 느끼며 두 손을 모아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삼신할머니, 우리 딸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좋으니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닫힌 문 너머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꽉 막혔던 숨이 터지며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장하다, 내 딸. 그 한마디에 꾹 참고 있던 딸아이는 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엉엉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품을 한시도 떠나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엄마 이거 어떡해? 엄마가 결정해줘 하며 저만 졸졸 따라다니던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저에게만 의지하는 마마걸이었지요. 남편 없이 홀로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습니다. 오로지 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 번 듯한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지요. 그 덕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었는데도 제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했습니다.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딸아이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널찍하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도 제가 결혼 선물로 사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지요. 매일매일이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2시간마다 깨서 우는 갓난아이. 처음 겪는 육아에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쩔쩔매는 딸. 저는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져가는 딸의 모습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낳은 귀한 내 새끼가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기나긴 출퇴근이 시작된 것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첫 지하철을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밤새 잠을 설쳐 퉁퉁 부은 딸의 푸석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던지기 무섭게 앞치마부터 챙겨 둘렀습니다. 짙은 카키색 바지에 무릎이 툭 튀어나오도록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넌 좀 들어가 눈이라도 붙여라.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 푹 쉬어. 밤새 수북하게 쌓인 젖병을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씻어서 뜨거운 물에 삶았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도록 좋은 소고기를 듬뿍 넣고 뭉근하게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연약한 핏덩이 손주 피부에 행여나 해가 갈까봐
아기 옷은 모조리 제 손으로 직접 빨고 삶아 베란다 햇볕에 널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조금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내 뼈마디가 시린 것이 내 귀한 딸이 산후풍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치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위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저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렸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장모님, 오는 길에 역 앞에서 군밤을 좀 샀습니다. 따뜻할 때 어서 좀 드세요. 사위는 넥타이를 풀기도 전에 거실 소파에 지쳐 누워있는 딸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우리 아기 보느라 정말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일찍 온다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도 늦었네.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서서 물기가 덜 마른 제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셨으면 저희 둘 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고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촉촉한 눈빛으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하는 사위. 그 목소리에는 어른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가득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따뜻하고 듬직한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김서방. 자네도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나. 이렇게 내 딸 아껴주고 우리 예쁜 손주 건사해주니 내가 오히려 더 고맙고 든든하네. 따뜻하게 데워진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사위를 보며 저는 주방 한구석에서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지요. 참으로 다행이다. 내 딸이 참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고된 집안일에 온몸이 솜방망이처럼 무거웠지만 그 착한 사위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날의 모든 피로가 봄눈 녹듯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딸의 평화롭고 따뜻한 이 작은 가정이 영원히 굳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치우려는데 사위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서 거품 묻은 수세미를 슬며시 빼앗아 들었지요. 장모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온종일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것마저 장모님께 맡기면 제가 천하의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하고 살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어코 사위의 등을 떠밀어 거실로 보냈습니다. 밖에서 남의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피 말리는 하루를 보냈을지 빤히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만큼은 그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괜찮네. 물 묻힌 김에 내가 마저 할 테니 자네는 어서 들어가 쉬어. 주방 정리를 대충 마치고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쪼르르 다가와 제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기가 낮에 어찌나 울어대는지 나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어떡해. 나 혼자는 절대 못 키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칭얼거리는 딸아이.
남들은 나이값도 못하는 마마거리라며 혀를 끌짓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치열한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제 눈에는 그저 품에 안고 지켜줘야 할 가여운 내 새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엷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올 테니 걱정 말아라. 내 몸이나 먼저 튼튼하게 추수를 궁리를 해. 딸을 다독이며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소파에 앉은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저희 모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 넓은 집을 매일 반짝반짝하게 치워주시니 제가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위는 다시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그 순간 그의 칭찬이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푸른 불빛에 반사된 사위의 눈동자가 묘하게 차갑고 서늘하게 번뜩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짐덩이를 보듯 혹은 성가신 불청객을 보듯 귀찮음이 서려 있는 그 찰나의 눈빛. 내가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쳤더니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 올린 그 상가 건물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내 돈을 노리고 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몹쓸 의심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벽시계가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늦었네. 나도 이만 가보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테니 문단속 잘하고 자거라. 장모님, 제가 밖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득달같이 일어나 현관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지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문득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던 현관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철문 닫히는 소리였건만 그날따라 유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무겁고 둔탁하게 느껴졌지요. 마치 굳게 닫힌 그 철문 안에서 이제 막 무서운 폭풍우가 싹트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늙은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우가 제 여린 딸과 손주를 집어삼키고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저 내일 아침 딸아이에게 먹일 따뜻한 전복죽을 끓일 생각만 하며 쟁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고된 출퇴근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한풀 꺾이고 굳게 닫힌 거실 창문 너머로 제법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린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한겨울의 눈보라가 쌩쌩 몰아치고 있었지요. 엄마, 나 너무 우울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산후우울증이라는 독한 불청객이 기어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칭얼거리는 핏덩이를 안고 덩달아 소리내어 우는 딸을 보며 제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퉁퉁 부은 딸의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저는 결국 아예 짐을 싸들고 딸네 집으로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는 부동산에 대충 맡겨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넉넉한 임대료도 번듯한 건물주라는 이름표도 제 핏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뼈가 부서져라
내 딸과 손주 뒷바라지에만 매달리는 영락없는 파출부 할머니의 삶을 자처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찌된 영문인지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겁고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싹싹하고 다정했던 모습 뒤로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싸늘하고 불쾌한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조짐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위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저를 향한 인사가 조금씩 짧아지고 그 목소리에서 온기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려니, 회사 일이 고단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낡고 편안한 짙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엎드려서 거실 바닥에 얼룩을 힘주어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던 밤 9시 무렵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오늘 참 많이 늦었네. 밖이 많이 쌀쌀하지? 저녁은 먹고 오는 겐가? 평소 같았으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허리를 굽혔을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위는 제 인사를 들은 채 만 채 굳은 얼굴로 구두를 툭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닦고 있는 저를 휙하니 지나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목을 조르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서방, 어디 몹쓸 일이라도 있었나? 안색이 영 안 좋네 그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줄까? 제가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며 묻자 사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좀 가만히 좀 둡시다. 밖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와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집에서까지 사람 피곤하게 달달 볶으실 겁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나이든 장모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깍듯하고 반듯하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사위는 신경질적인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 덥네.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시죠. 목 타 죽겠으니까. 그것은 장모를 향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돈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이나 식당 종업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듯한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였지요.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감추며 서둘러 정수기에서 냉수를 떠다 바쳤습니다. 딸이 깨서 이 소란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낮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잠을 깬 것인지 안방 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여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오늘 아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딸아이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소파에 기대어 인상을 팍 쓰고 있던 사위의 얼굴이 마치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입가에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더니 언제 피곤했냐는 듯 벌떡 일어나 딸에게 쟁걸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깼어? 아기 재우느라 고생했지? 미안해. 오늘 부장님이 갑자기 급한 업무를 지시하는 바람에 우리 장모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늦어서 정말 큰일이네. 사위는 딸의 어깨를 애틋하게 감싸 안으며 소파 너머에 서 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늦게 와서 심기가 불편하셨나 봐요. 아까부터 표정이 굳어 계시던데 제가 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돈 버느라 그랬으니 늙으신 장모님이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불과 1분 전 저를 벌레 보듯 귀찮아하며 신경질을 내던 그 차가운 사내가 맞나 싶었지요. 평생을 제 품에서 마마걸처럼 자라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정작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여린 내 딸. 그 딸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헌신적인 남편 행세를 하며 은근슬쩍 저를 사위의 늦은 귀가를 타박하는 속 좁은 늙은이로 몰아가는 저 교활한 이놀림.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토록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우울한 딸아이가 제 말을 믿어줄까 싶었지요. 행여나 제 한마디가 위태로운 딸의 마음에 더 큰 생채기를 내고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삼키며 애써 입꼬리를 올려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김서방. 자네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들어오니 걱정돼서 그런 거였네. 내 신경 쓰지 말고 어서들 들어가 쉬어. 방으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쥐어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일시적인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두 얼굴,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었습니다.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딸이 잠든 틈을 타 서서히 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위의 싸늘한 민낯. 하지만 가여운 제 딸을 위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던 저의 그 미련한 침묵은 결국 멀지 않은 훗날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 제 뺨을 날카롭게 후려치게 됩니다. 그날 밤 안방 문이 닫히고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위가 뱉어낸 그 차가운 목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이 귓가와 눈앞을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턱턱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저는 또다시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밤새 칭얼거리는 손주를 달래느라 눈밑이 퀭해진 제 가여운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말라가는 딸을 위해 저는 철저히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기로 모진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벗겨진 사위의 가면은 제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은근한 무시와 하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거나 깜빡 잠이 들었을 때면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냈지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휙휙 돌리며 툭툭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은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아, 진짜 반찬이 맨날 똑같네. 사람이 어떻게 매일 풀떼기랑 미역국만 먹고 삽니까?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좋은 고기를 끊어다 끓여낸 정성스러운 국그릇을 젓가락으로 툭 치며 뱉어낸 불평이었습니다. 행여나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저는 잔뜩 굽실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영 없으시면 얼큰하게 찌개라도 새로 하나 끓여줄까? 그러자 사위는 픽하고 코웃음을 치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끓여주셔도 짜고 비려서 못 먹을 텐데요. 시장통에서 국밥 먹던 노인네 입맛이랑 제 입맛이 같습니까? 차라리 배달을 시켜 먹고 말지. 그러고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팽개치고는 제멋대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하얗게 굳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듯한 상가 건물을 올리고 어디 가서 건물주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사위 녀석에게 내 딸의 집에서 이런 모욕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지친 기침 소리에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래, 내 딸만 행복하다면, 내 딸만 무사히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다면 이깟 수모쯤이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씹어 삼킬 수 있다. 그렇게 무너지는 가슴을 억지로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생지옥처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기행은 집안에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밤 11시, 12시를 훌쩍 넘겨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어났지요. 제 딸아이는 남편이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마다 눈물지었습니다. 우리 남편 어떡해, 엄마. 나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는 집에서 우울증이나 앓고 있고 나 진짜 너무 나쁜 아내인가 봐. 마음 여린 마마걸 딸은 매일 밤 남편을 주물러줄 마사지기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하염없이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위의 모습은 야근에 찌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확 끼쳐오는 은은하고 독한 술 냄새, 그리고 셔츠 깃과 넥타이에 교묘하게 배어있는 낯선 여자의 짙고 역겨운 향수 냄새,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제 늙은 코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아이가 아기 기저귀를 가지러 잠시 안방에 들어간 사이였지요. 사위가 식후에 배가 살살 아프다며 핸드폰을 휙 낚아채듯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먹고 남은 반찬통을 치우는 척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트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그 너머로 평소와는 달리 잔뜩 억눌리고 다급한 사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안 된다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할게. 돈은 내일 어떻게든 융통해서 처리해 줄 테니 입 좀 다물고 기다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나중에 전화해. 저는 싱크대를 부여잡고 수세미를 쥔 손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교활한 놈은 밖에서 단단히 딴살림을 차렸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무서운 빚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집 화장실에 숨어 저렇게 쫓기듯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사위가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장모님, 왜 사람을 위아래로 그렇게 빤히 보십니까? 기분 나쁘게. 딸아이가 다시 거실로 나온 사이 사위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였습니다. 김서방, 자네 옷에서 웬 화장품 냄새가 이리 독하게 나는가. 술도 제법 과하게 마신 것 같고. 제가 뼈있는 목소리로 꾹 눌러 묻자 사위의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순간 독사처럼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접대 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무식하게 장사하시던 거랑
제 회사 일이 같은 줄 아십니까?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계시죠. 늙은이가 피곤하게 밤마다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저를 벌레 보듯 경멸하는 그 서늘한 시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상실한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딸의 발소리가 들리자 사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다정다감한 남편의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고 여보, 나왔어. 우리 아기 오늘 예쁘게 잘 잤어? 당신 안색이 안 좋네. 너무 고생했구나. 딸을 꽉 끌어안으며 볼을 비비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저는 그만 헛구역질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렇게 능구렁이 같은 뱀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며 남편 최고라고 믿는 제 딸이 너무도 가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나약했던 저는 여전히 이 끔찍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한때 지나가는 몹쓸 바람이길,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보처럼 두 손 모아 기도만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하지요. 겉으로는 더없이 단란해 보이는 우리 딸의 집도 딱 그러했습니다. 안으로는 골마 터져 시퍼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끔찍한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불행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저희 모녀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악몽의 밤이 코앞까지 바싹 다가온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갓난쟁이 손주는 초저녁부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아이는 아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에 덩달아 혼비백산하여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저는 단정한 네이비색 니트 소매를 걷어붙이고 밤이 깊도록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업은 채 좁은 거실을 서성여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지친 딸아이도 칭얼대던 손주도 겨우 골아떨어졌습니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릴 뿐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뼈마디가 쑤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캄캄한 거실 소파에 잠시 몸을 뉘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구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찰나였습니다. 쾅, 쾅, 쾅. 갑자기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못하고 문짝을 걷어차는 난폭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에서 겨우 잠든 딸과 손주가 깰까봐 저는 튀어오르듯 맨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이 한밤중에 동네 시끄럽게 무슨 일인가.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독하고 시큼한 술 냄새. 사위였습니다. 머리칼은 땀과 비에 젖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문지방에 기대어 비틀거리더니 구두를 신은 흑발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쿵쿵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서방,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지. 애가 깰 텐데 쉿, 조용히 좀 하게. 저는 사위의 팔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 쭈글쭈글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두 눈은 평소에 맑고 반듯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카지노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고 이성을 잃은 투전꾼처럼 시뻘겋게 핏발이 선 채로 흉흉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요. 늙은이가 어딜 함부로 손을 대. 사위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폭언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서방,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저를 향해 사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죽거렸습니다. 왜요? 귀가 먹었습니까? 늙었으면 제발 눈치라도 빨라야지. 사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아기 젖병을 바닥으로 휙 쓸어버렸습니다. 유리 젖병이 산산조각 나며 거실 바닥에 날카롭게 흩어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누구 입에 풀칠을 해주고 있는데 당신 딸려는 집구석에서 우는 소리나 해대고 당신은 내 집에서 귀신처럼 늘러붙어 살면서 내 숨통을 조여. 그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겹겹의 착한 가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사위의 악랄한 본심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구르며 모은 돈으로 사준 이 아파트를 당당하게 내 집이라 부르며 기고만장해하는 저 뻔뻔함. 착하고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하며 뒤에서는 제 여린 딸과 저를 짐짝 취급하며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집은 내가 내 딸 편히 살라고. 시끄러워. 사위의 고함이 벼락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겁니까? 그깟 낡아 빠진 상가 건물 하나 있다고 나한테 훈계질하는 거냐고. 내가 그 모자란 마마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나한테 평생 굽신거려야 해. 알아들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지옥 키운 내 딸을 모자란 마마걸이라 부르는 저 사악한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가여운 딸아이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위해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게. 우리 딸 깨면 어쩌려고 이러는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그저 내 딸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제 머리 위로 거무스름하고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위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사람 말을 무시해. 내 말이 장난 같아. 그 순간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며 고개가 획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번졌습니다. 사위의 커다랗고 매서운 손바닥이 제 주름진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눈앞의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보는 사위의 얼굴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발밑에 버러지 보듯 경멸하는 잔혹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몸 바쳐 지켜온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악마에게 내 딸의 인생을 맡겨두었다가는 결국 남은 것은 처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요. 맞은 뺨의 얼얼한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도 참음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저의 두 눈이 서늘하고 무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 고인 비릿한 피를 삼키며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얻어맞은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저를 더욱 미치게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사위의 두 눈에는 장모를 때렸다는 당황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멋대로 날뛰는 아랫사람을 훈육이라도 한 것처럼 오만하고 비열한 우월감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명심해. 이 집구석의 가장은 나야. 당신은 그저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못 쉬는 늙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사위는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 혐오스럽다는 듯 침을 탁 뱉고는 비틀거리며 안방이 아닌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밖에 무슨 일 있어? 무슨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안방 문틈으로 잠에서 덜 깬 딸아이의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맞았다는 사실을, 저 악마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이 어린 아이가 알게 된다면,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내 딸이 평생을 의지하던 남편의 끔찍한 민낯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창밖으로 뛰어내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입가를 소매로 훔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미가 물을 마시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컵을 깼구나.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얼른 마저 자거라. 조심 좀 하지. 알았어. 다치지 않게 치워. 다행히 피곤에 지친 딸아이는 제 거짓말에 속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젖병 조각들을 주워 담는 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베어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손끝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유리 조각을 다 치운 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를 짚고 거울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초라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독수 공방하며 오직 내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번 듯한 상가 건물을 올렸을 때 드디어 내 딸에게는 가난도 서름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며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내가 피땀 흘려 어떻게 이룬 내 세상인데, 수건에 찬물을 적셔 화끈거리는 뺨에 가져다 대며 저는 거울 속 제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슬픔과 모멸감으로 얼룩졌던 눈빛은 점차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어미였습니다. 딸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핑계로 저 교활한 사위의 폭언과 무시를 묵인하고 바보처럼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 뱀이 휘두른 폭력은 제 미련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놈 곁에 내 딸을 계속 두었다가는 결국 딸의 영혼마저 파괴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놈은 이제 두 번 다시 원래의 다정한 척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넌 오늘 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저는 세면대를 부여잡고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서늘한 맹세를 토해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혼 도장이나 찍게 해서 내쫓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 교활한 놈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였지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늙은 장모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돈과 인맥,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시장 바닥의 도끼를 모두 끌어모을 것입니다. 저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체면, 알량한 직장, 그리고 겉멋든 자존심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어발겨 길거리에 비참한 구걸쟁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화장실 창문 너머로 거센 봄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 뺨의 붉은 흉터는 아프게 욱신거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잔혹하고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사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그 끔찍한 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저 모진 장모의 피비린내 나는 반격이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짧은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어김없이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거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뿌연 새벽빛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쇳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화끈거리는 왼쪽 뺨은 밤사이 더욱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퍼런 멍자국이 흉측하게 자리를 잡았더군요. 행여나 제 딸아이가 이 끔찍한 꼴을 볼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안방 화장대에서 몰래 꺼내 들었습니다. 부어오른 뺨 위에 화장품을 겹겹이 덧바르며 애써 폭력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쓰라린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여나 화장이 지워질까봐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아내야만 했지요. 늘 입던 편안한 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도마 위에 식재료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도마 소리가 무거운 집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무렵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품에는 곤히 잠든 손주를 안고 있었지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딸아이는 칭얼거리듯 제 등 뒤로 다가와 기댔습니다. 저는 화장이 뭉친 왼쪽 뺨을 재빨리 반대편으로 돌리며 짐짓 밝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어미는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없는 법이다. 찌개 다 끓였으니 어서 아침 먹자꾸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 가여운 마마걸 딸. 그저 엄마가 해주는 밥 냄새가 좋다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제 어미가 어떤 끔찍한 수모를 겪었는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지요. 오히려 간밤에 늦게 들어온 남편의 속이 상했을까봐 걱정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어제 술 많이 마시고 늦었지? 회식 때문에 피곤할 텐데 내가 가서 깨워야 하나? 그 천진난만한 소리의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묵묵히 밥그릇을 푸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건넌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사위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고 주걱을 쥐고 있던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위의 시선과 제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뱀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짓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술이 깼으니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까? 하지만 제 미련한 예상은 철저하게 그리고 참담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식탁을 힐끗 쳐다보더니 하품을 쩍 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척이나 당당하고 거만한 걸음으로 다가와 식탁 의자를 빼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음 머리야. 속이 다 뒤집어지네. 장모님, 찌개 얼큰하게 끓이셨죠?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미안함도 장모를 때렸다는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장국을 늦게 대령하는 식당 종업원을 다그치듯 퉁명스럽고 당당했지요. 저는 기가 막혀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는가?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묻자 사위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비웃음 섞인 헛숨을 내뱉더군요. 어젯밤이요? 제가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필름이 툭 끊겼나 봅니다. 왜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크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짐승의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폭력과 폭언을 그깟 술김에 벌어진 필름 끊김으로 아주 가볍게 둔갑시켜버린 것이지요. 놀란 토끼 눈을 한 딸아이가 저와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무슨 실수했어?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딸이 걱정스럽게 묻자 사위는 순식간에 다정다감한 남편의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비틀거리다 장모님 심기를 좀 건드렸나 봐.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술 마시고 혀가 좀 꼬였어도 설마 이 사위 놈을 탓하시겠습니까? 늙으신 어르신께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덮어주셔야죠. 마음에 담아두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 딸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소름 끼치는 경고이자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숨긴 제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껍게 화장으로 덮어놓은 뺨이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욱신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쏟아내고 싶은 시장통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밥을 떠먹는 제 여린 딸을 보며 억지로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밥상을 엎고 난장판을 벌인다면 결국 가장 큰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우울증에 걸린 내 딸일 테니까요. 저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래, 술이 웬 수지. 어서 밥이나 마저 먹게. 제 입에서 나온 그 체념 섞인 대답에 사위는 만족스러운 듯 된장찌개를 후루룩 소리내어 떠먹었습니다. 저 비열한 미소, 저 거만한 어깨. 사위는 제가 기가 완전히 꺾여 자신에게 복종했다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놈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싱크대 앞에서 뒤돌아서서 몰래 흘린 한 줄기 눈물이 결코 나약한 슬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자를 향한 서슬 펄언 살기였습니다. 오늘 뼛속 깊이 새긴 이 치욕은 반드시 저놈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그 목줄을 겨눌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참으로 개걸스럽게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딸아이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보리차까지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매었습니다. 어젯밤 짐승처럼 날뛰던 그 헝클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빳빳한 정장 차림에 번듯한 회사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사위는 여지없이 소름 끼치는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오늘 하루도 우리 아기 잘 부탁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안방 문가에 서 있는 딸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그 가증스러운 입술. 그리고는 돌아서서 저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기 목욕시킬 테니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서야 끔찍했던 아침의 공기가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딸아이는 닫힌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배시시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빠 참 다정하지? 저렇게 피곤하고 속이 아플 텐데도 내 걱정부터 하잖아. 나 오빠 없었으면 이 힘든 시간 어떻게 버텼을까 몰라. 그 철없는 소리에 제 억장은 또 한 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여운 내 딸은 제 남편이 자신과 어미를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굽은 어깨를 토닥이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듬직한 서방이구나. 어서 방에 들어가 한숨 더 자거라. 아기는 내가 볼 테니. 딸아이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인파 속 어딘가에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을 그 악마가 섞여 있겠지요.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꺼운 화장 너머로 부어오른 왼쪽 뺨이 여전히 거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멍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고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바르면 딸아이 눈에는 잘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그 욱신거리는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눈물은 거두자. 슬퍼하고 억울해할 시간조차 내게는 사치다. 저는 평생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을 구르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늙은이입니다. 번듯한 상가 건물을 올리고 건물주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친 사람들과 멱살잡이를 하고 10원 한 장에 밤잠을 설치며 남몰래 독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평범하고 인자한 할머니 흉내를 내다보니 제 안에 그 시퍼런 도끼를 잠시 잊고 살았던 셈입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생존의 본능을 내 귀한 딸의 목숨과 인생을 구하는 데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무턱대고 사위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는 것은 삼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어설프게 증거도 없이 폭력과 이혼을 입에 올렸다가는 저 교활한 놈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울증에 걸린 딸아이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귀한 손주의 양육권마저 빼앗아 갈지도 모를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한번 덫을 놓는다면 뼈도 못 추리게 철저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올가미를 짜야만 합니다. 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평생 건물을 관리하고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숱하게 많은 인맥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저 뱀의 숨통을 단번에 조여버릴 막대한 자금들. 이 모든 것이 이제부터 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볼펜을 쥔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위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중성을 낱낱이 파헤칠 생각입니다. 밤마다 야근과 회식을 핑계 삼아 밖으로 나돌았던 그 더러운 행적들, 술냄새와 함께 묻혀오던 낯선 향수의 진원지, 그리고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사위의 알량한 직장 생활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까지 내 피 같은 돈을 물쓰듯 풀어서라도 아주 유능한 흥신소를 붙여 철저한 뒷조사를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사위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어. 늙은 장모라고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저는 수첩의 빈 페이지에 사위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고는 시퍼런줄을 북북 그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벌벌 떨던 나약한 어미는 오늘부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독품은 이빨을 드러낸 무서운 어미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올 저녁 7시, 그때까지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밥을 짓고 걸레질을 하며 철저히 무기력한 늙은이 연기를 할 것입니다. 사위가 저를 얕잡아보고 더욱 기고만장해지도록 기꺼이 발밑에 엎드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감춘 시퍼런 칼날은 매일 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벼려지겠지요. 소리 없는 눈물로 홀로 삼켜낸 치욕, 그 치욕을 걸음 삼아 피어오를 잔혹한 복수국의 막이 드디어 차갑게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골아떨어진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낡은 겉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허름한 전통 시장의 뒷골목이었지요. 그곳에는 겉으로는 낡은 철학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은밀한 흥신소를 운영하는 최영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진상 손님이나 악성 채무자들의 행방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주던 입 무겁고 수완 좋은 오랜 지인이었지요. 끼익 소리를 내며 지하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최 영감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아니십니까? 번듯하게 상가 건물 올리시고는 발길을 뚝 끊으시더니 웬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저는 긴 말하지 않고 곧장 탁자 위에 두툼한 돈 봉투와 사위의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확인한 최 영감의 주름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액수가 제법 큰데요. 사람 하나 아예 묻어버릴 작정이십니까? 우리 사위놈일세.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에 숨겨둔 더러운 찌꺼기 하나까지 모조리 다 털어주게. 최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졌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놈인지, 빚은 없는지,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하지만 티끌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파헤쳐주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최 영감은 명함에 적힌 사위의 이름과 멍자국이 가시지 않은 제 왼쪽 뺨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눈치채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눈빛을 보아하니 예산일이 아닌 모양이군요. 돈값은 확실하게 하는 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며칠 내로 완벽한 보고서로 대령하겠습니다. 흥신소 문을 나서며 저는 꽉 쥔 주먹에 다시금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 교활한 뱀의 목을 잴 튼튼한 밧줄이 서서히 엮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금 파출부 할머니의 어리숙한 가면을 썼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온 신선한 식재료를 씻고 다듬으며 무릎이 나온 낡은 바지 위로 앞치마를 질끈 묶었지요. 그리고 저녁 7시 어김없이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리며 사위가 퇴근을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끔찍한 폭력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위의 목소리는 평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서성이던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왔는가. 오늘 밖이 제법 쌀쌀하던데 하루 종일 고생 많았네. 최대한 상냥하고 굽실거리는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제 인사를 받은 사위는 구두를 툭툭 벗으며 저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찰나의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젯밤 자신의 손찌검에 장모가 완전히 기가 꺾여 이제 완벽하게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은 뭡니까? 어제처럼 밍밍한 된장찌개는 사양하겠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아주 매콤한 갈비찜이 땡기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까다로운 반찬 투정을 늘어놓는 저 뻔뻔함. 심지어 입고 있던 겉옷을 훌렁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오만함까지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며 옷을 반듯하게 옷걸이에 걸어두던 녀석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내며 가장으로서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소파에 널브러진 저 멱살을 당장이라도 움켜쥐고 싶었지만 저는 입가에 잔뜩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자네 오면 주려고 아주 맵싸하게 매운 갈비찜을 핏물 쫙 빼서 한솥 끓여놨네. 어서 씻고 나와서 따뜻할 때 먹게나. 사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간 사이 안방에서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빠 왔어? 나 매콤한 갈비찜 냄새 맡고 깼잖아. 엄마 솜씨 한번 제대로 발휘했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얼굴로 식탁에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한숨을 남몰래 삼켰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실컷 거만하게 굴며 이 늙은이를 마음껏 부려먹어라. 내 놈이 거만하게 턱을 쳐들고 기어오를수록 바닥으로 추락할 때의 고통은 뼈가 부서지도록 끔찍할 테니까. 주방 한구석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뻘건 갈비찜처럼 제 마음속의 분노도 차갑게 그러나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붉은 윤기가 흐르는 매운 갈비찜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상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소주부터 한 병 꺼내오라며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소주를 꺼내 그의 잔에 정성껏 따라 올렸습니다. 사위는 늙은 장모가 따라주는 술을 당연하다는 듯 넙죽 받아 마시고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크게 쩝쩝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 손맛은 알아줘야 합니다. 식당에 내다 팔아도 손색이 없겠어요. 겉으로는 칭찬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저를 한낱 식당 주방장 취급하는 지독한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여운 딸아이는 남편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사위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지요. 오빠, 천천히 좀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회사에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랬나 봐. 딸 앞에서는 또다시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는 사위. 당신도 좀 먹어. 하루 종일 우리 예쁜 아기 보느라 뼈가 사갔네. 하며 살갑게 구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꼴을 보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인자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식탁 한구석에 올려둔 사위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힐끗 내려다본 사위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다며 핸드폰을 휙 낚아채듯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던 그 다급한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저는 먹고 남은 반찬통을 치우는 척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물트는 소리 너머로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았다고. 내일까지 어떻게든 만들어줄게. 더 이상 독촉 전화는 하지 말고. 전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 절박함의 무게는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흥신소에 일을 맡긴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사위가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위와 딸아이가 모두 잠든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쪽잠을 청하던 제 핸드폰이 파르르 하고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낮에 만났던 흥신소의 최영감이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빙산의 일각이긴 합니다만 재미있는 사진 몇 장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일 시장으로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사위분, 뒤가 아주 구린 놈이네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에 첨부된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어두운 유흥가 뒷골목에서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와 찰싹 달라붙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위의 뒷모습, 그리고 사채업자로 보이는 험악한 덩치들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쩔쩔매고 있는 비굴한 낯짝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액정의 푸른 빛에 반사된 제 입가에 비로소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삼켜왔던 분노가 마침내 예리한 얼음칼이 되어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의 그 얄팍하고 역겨운 가면이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했네.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마마거리라 조롱하며 짐짝 취급했던 죄값, 이 늙은 장모의 뺨을 후려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던 그 오만함의 대가를 이제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딸을 위한 어미의 독한 결심이 마침내 차가운 칼날이 되어 어두운 거실을 섬뜩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은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가장 무서운 전야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딸아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늙고 속이 문드러진 장모라지만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꼿꼿하고 단정하게 보여야 했지요. 저는 옷장에서 깔끔한 네이비색 니트를 꺼내 입고 먼지 하나 없이 다려둔 짙은 카키색 바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행여나 발소리가 크게 날까 현관에서는 낡은 구두 대신 발이 편안한 검은색 가죽 스니커즈를 조심스레 꿰어 신었습니다. 목적지는 어제 다녀왔던 뒷골목 흥신소였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지하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영감이 굳은 얼굴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열어보셔야겠습니다. 사위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아주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최영감의 묵직한 경고에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끔찍하고도 구역질 나는 진실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박이었습니다. 이놈이 야근이랍시고 핑계를 대고 주말마다 차를 몰고 간 곳이 강원랜드 카지노더군요. 벌써 몇 년째 발을 들인 훌륭한 도박꾼입니다. 사진 속 사위의 모습은 낯설고 흉측했습니다. 블랙잭 테이블 앞에 앉아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칩을 꽉 쥐고 있는 모습, 바카라 판에서는
벼락부자를 꿈꾸며 확률도 희박한 베팅에 전 재산을 걸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동영상 캡처 화면까지 있었습니다. 건실하고 반듯한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이 난 지 오래고요. 요새는 겁도 없이 제2금융권의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답니다. 사장님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순간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피 같은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통을 누비며 억척같이 모아 올린 제 상가 건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도박빚을 청산하고 그 더러운 노름판에 다시 뛰어들기 위해 멍청하고 돈 많은 장모와 마마걸 딸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사진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지노 VIP 룸 앞이나 유흥가 술집에서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들과 팔짱을 끼고 뒹구는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들의 몸에서는 제가 사위의 셔츠 깃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겠지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구겨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이성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흥분해 다짜고짜 터뜨려버리면 저 교활한 뱀 같은 놈은 분명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궁리부터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제 여린 딸아이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무너지겠지요. 최영감, 수고했네. 이 증거들 법정에 가도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꽁꽁 묶어서 원본으로 잘 보관해 두게. 조만간 크게 터뜨릴 날이 올 테니.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부하고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는 유난히 더 거만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휙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집구석에서 호라비 냄새가 나네. 장모님, 청소는 안 하시고 낮에 어딜 그렇게 쏘다니셨습니까? 제 스니커즈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시비부터 거는 것이었지요. 도박 빚독촉에 시달리며 속이 타들어가는 놈이 M1 장모에게 화풀이를 하며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장이 무너져 눈물을 훔쳤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난 지금은 저 얄팍한 허세가 그저 불쌍한 뱀의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짐짓 당황한 척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시장에 잠깐 들러 자네 좋아하는 반찬거리 좀 사오느라 그랬어. 어서 손 씻고 오게. 제가 납작 엎드려 비위를 맞추자 사위는 콧방귀를 뀌며 우쭐해진 얼굴로 안방을 향했습니다. 어젯밤 손찌검 한 번에 장모가 완벽하게 자신의 발밑에 엎드렸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딸아이에게 간사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들더니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살림도 영 엉망이네. 당신이 엄마한테 잔소리 좀 해. 이러다 우리 아기한테 몹쓸 병이라도 옮기시면 어쩌려고.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름 끼치는 이간질에 저는 부엌칼을 쥔 손을 꾹 쥐었습니다.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마마걸 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모녀 사이마저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오빠, 우리 엄마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하며 여전히 남편 바보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그래,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두어라. 저는 도마 위를 노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완벽한 무대와 타이밍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구석에서
우리끼리 삿대질을 해봐야 저놈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저 오만방자한 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으려면 저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시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며칠 뒤면 손주의 100일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조촐하게 우리끼리 밥이나 먹고 치울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골에 계신 사돈어른들, 즉 사위의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식하게 돈만 벌었다고 은근히 촌부 취급하며 무시하던 콧대 높은 시부모들이었습니다. 안사돈어른 평안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가 우리 예쁜 손주 100일 아닙니까? 제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열 터이니 시댁 식구들 모시고 다 같이 올라오시지요. 전화기 너머로 귀찮은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한껏 친절을 떨었습니다. 사위의 친가 쪽 식구들, 그리고 사위가 유난히 깍듯하게 모시는 직장 상사 부부까지 초대했습니다. 저놈이 자신의 가면을 지키기 위해 죽어라 신경 쓰는 모든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이 거실로 불러 모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딸아이와 손주가 곤히 잠든 고요한 시간에 저는 조용히 사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 이 집에서 쫓겨날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들을 비닐봉지에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봉지를 묶어 주방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며 저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이 집에서 나가게 될 테니 미리 챙겨두마. 김서방, 자네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 자네 부모와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구경하게 해주마.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칼날의 서늘한 번뜩임 속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의 단두대가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 어리석은 뱀은 자신이 걸어 들어갈 끔찍한 사지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주의 100일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빳빳하게 다려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한 최고급 식재료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 음식을 차려냈지요. 정오가 되자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시골에서 올라온 사돈어른들, 사위의 부모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위가 평소 하늘처럼 깍듯하게 모시는 직장 상사 부부도 함께 초대를 했지요. 고요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위는 아주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완벽하고 싹싹한 호스트 역할을 연기했지요. 부장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내 딸이 살고 있는 내가 피땀 흘려 사준 이 아파트를 마치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마련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시부모들의 태도도 기가 막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사돈, 우리 귀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노인네가 고생이 많소. 그래도 어쩌겠소. 며느리가 저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마마거리니 어미가 와서 고생을 좀 해야지. 제 딸을 깎아내리며 은근슬쩍 저를 돈 안 주는 식모 취급하는 안사돈의 가시 돋친 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가슴을 치며 억울해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빙글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찬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양주병들을 꺼내왔습니다. 사돈어른, 좋은 날이니 한 잔 진하게 하셔야지요. 김서방도 오늘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푹 마시게나. 사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량한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체면의 가면을 한순간에 녹여버릴 가장 확실한 기폭제, 그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사위는 직장 상사와 자기 부모 앞이라 처음에는 점잖게 빼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흥신소에서 확인했다시피 그는 이미 도박과 빚에 찌들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독하고 달콤한 양주 몇 잔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이내 숨겨둔 짐승의 본성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지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사위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요새 주말마다 아주 중요한 투자를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건물 하나 거뜬하게 올릴 만큼 크게 한몫 잡을 겁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화장실에서 숨죽여 통화하던 놈이 술김에 어줍잖은 허세를 부리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딸아이는 남편이 술에 취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지만 사위는 남자가 큰일 하는데 방해하지 마 라며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사위의 빈잔에 계속해서 독한 술을 찰랑찰랑하게 채워주며 아주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그 중요한 투자가 혹시 주말마다 밤새워 간다는 저기 강원도 쪽에서 하는 건가 보지? 요새 그 동네에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던데 말이야.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사위를 향했습니다.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사위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충혈된 눈동자를 부릅뜨고 핏발선 시선으로 저를 휙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 마리 독사처럼 흉흉하고 섬뜩했지요. 장모님,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시는 겁니까? 시부모와 직장 상사 앞에서 사위의 입을 뚫고 튀어나온 험악한 반말. 잔뜩 취기가 오른 뱀은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스스로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둔 덫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사위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짜릿하고도 끔찍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터져나온 험악한 폭언에 거실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탕하게 웃던 직장 상사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던 시부모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했지요. 애비야, 장모님한테 그게 무슨 몹쓸 말버릇이냐? 당황한 안사돈이 황급히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다 멈칫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이미 반쯤 이성을 잃은 눈동자에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이성의 불꽃마저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장 안쪽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위대한 투자의 실체 말인가? 내 오늘 사돈 어른들과 부장님 모신 자리에서 낱낱이 보여주지. 사위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나봐요. 이 늙은이가 돈줄 좀 쥐고 있다고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잖아요. 내가 그깟 낡아빠진 상가 건물 하나 물려받으려고 이 모자란 마마걸 비위나 맞추고 살아야겠습니까? 쩍쩍 갈라진 사위의 목소리가 백일잔치 상을 무참히 엎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 딸아이였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평생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조롱에 딸아이는 파르르 떨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뱀의 발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잔치상 한가운데로 팍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열리며 끔찍한 진실을 담은 사진들이 식탁 위로 눈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식탁 위로 쏠렸습니다. 카지노 블랙잭 테이블에서 충혈된 눈으로 칩을 쥐고 있는 모습, 어두운 뒷골목에서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는 비굴한 낯짝, 그리고 유흥가 여자들과 엉켜있는 역겨운 몰골까지. 사위의 직장 상사인 부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과장, 자네 제정신인가? 회사 돈을 만지는 사람이 도박장에 출입하고 제2금융권 사채까지 끌어다 써? 이것만으로도 자넨 당장 파면감이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직장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부모들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장소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안사돈은 가슴을 치며 아이고 이게 무슨 망조냐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겹겹이 두르고 있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사위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테이블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내 뒤를 캐. 사위는 증거 사진들을 빼앗으려 발악하며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급기야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더니 저를 향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뱀을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 쳐보게. 지난번 내 뺨을 후려쳤던 그 크고 매서운 손으로 자네 부모와 직장 상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늙은이를 쳐보란 말일세. 제 고함에 거실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를 때렸다고? 딸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의 눈이 제 왼쪽 뺨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이 번진 자리 아래로 여전히 거무스름하게 남아있는 멍자국. 그제야 딸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제가 컵을 깨서 다쳤다던 그날 밤의 거짓말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만천하에 까발려진 뱀의 민낯. 돈과 도박에 미쳐 장모를 폭행하고 가정을 기만한 악마의 진짜 얼굴. 사위는 허공에 치켜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저주와 경멸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핑계를 댈 변명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파멸. 제가 낡은 바지에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기다렸던 그 차갑고도 통쾌한 복수의 덫이 마침내 그놈의 목줄을 완벽하게 꿰뚫은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선 제 곁으로 딸아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평생 제 등 뒤에 숨어 눈물만 짓던 마음 여린 마마걸 내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레 제 왼쪽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얼굴, 정말 저 인간이 그런 거야? 제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자 딸아이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어미가 저런 수모를 겪고도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나약한 어리광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딸아이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허공에 주먹을 든 채 굳어있는 사위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이 사람만도 못한 놈아.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사위는 넋이 나간 듯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장모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한 말이야. 끝까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위를 향해 부장님이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김 과장, 자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생각 말게. 자네 같은 쓰레기를 곁에 둔 내가 미친놈이지. 시부모들 역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거실. 저는 주방 찬장 깊숙한 곳에 미리 챙겨두었던 비닐봉지를 꺼내 사위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기만한 죄가, 그리고 내 뺨을 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당장 꺼져. 결국 사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모녀는 서로를 꽉 끌어안고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흥신소에서 긁어모은 도박과 외도 증거들은 재판에서 완벽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양육권은커녕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그는 퇴직금마저 사채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지요. 가진 것을 모두 잃은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는 길거리의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늙은 장모의 돈과 마마거리라 조롱했던 딸의 도끼 앞에 처절하게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던 날 딸아이는 손주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인지 홀가분함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딸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저녁 밥상을 차리며 엄마, 오늘은 내가 해줄게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창밖에는 시리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독했던 산후우울증을 털어낸 딸아이는 이제 제법 늠름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걷는 것 좀 봐. 빨리 와서 동영상 찍어줘. 거실에는 맑고 고운 손주의 웃음소리와 활기를 되찾은 딸아이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눈부신 풍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입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기꺼이 뛰어드는 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지요. 두 얼굴의 악마를 몰아내고 쟁취한 이 평온한 일상, 상처를 딛고 다시 피어난 우리 모녀의 봄날은 앞으로 그 어떤 꽃보다 더 눈부시고 단단하게 만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